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있겠죠. 매출 채권을 도대체 360일 중에서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나눈 가격이죠. 요렇게 나눈 거죠. 요 금액이 뭐예요? 다 합한 금액이 영업주기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채권 회전율은 또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회전율은, 요 회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요. 재고를, 그죠? 도대체, 재고는 매출 원가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요, 매출액과 관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유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재고는 머릿속에 딱 유추하는 개념이 바로, 재고는 결국 나중에 있죠. 매출 원가와 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출 채권은요, 매출액과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여기 회전율은 이렇게 구해요. 우리가 이제 재고라는 부분이 결국 매출 원가에서 뭡니까? 매출 원가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딱 해서 매출 원가에서 뭡니까? 여기에 재고자산의 평균적인 있죠. 재고자산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평균 재고자산의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인 재고자산의 금액을 매출 원가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요 금액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고, 요거를 매출액을 뭘로 나눌까요? 평균적인 매출, 그죠? 매출 채권에 있죠.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요 부분이 바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죠? 이게 뭔가를 추론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러면 다, 이까지 알면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의 영업주기는 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 회수 시점 있죠. 여기까지. 매입 시점부터 해서 재고를 보유하는 것부터 해서 대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까지 기간이 얼마라는 거야? 180일이다. 이거 정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X1년도에 이용한 계산한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역추론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의 보유기간과 재고자산의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정보가 보니까 요거는 없고 매출 원가는 있다. 그죠? 그럼 요 금액을 보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000원은 뭡니까? 평균 요거랑 요거를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00원 이렇게 하면요. 그럼 요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4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여기가 4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4를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를 딱 하면 4를 요걸 딱 추론하면 4, 9, 36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재고자산의 보유기간은 9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요걸 나누게 되면 9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요 기간 얼마라는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요 보유기간은 180이 되면 여기 9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금액이 90일이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90일이 되려면 여기에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306 요거니까 여기 요 금액이 요걸 추론하면 4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4.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4, 9, 36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나눴을 때 이렇게 할 때 4라는 걸 알면 4는 뭡니까? 여기 4라는 거잖아요. 4. 그러면 지금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매출 채권은요. 2,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X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만원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이 산식을 다 알아가지고 추론하는 역추론하는 문제죠. 이 정도 수준은 한 뭐 회계사 1차 시험 정도 돼요. 그죠? 세무사 1차 시험 정도 다 됩니다. 중간 이상이 난이도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풀이는 해뒀지만 잘 모르면 찍으세요. 찍으란 말이 우스울 것 같지만 시간 안에 다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은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공부하면서 그죠? 시험을 칠 수 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패턴은요.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이라면 더 가시면 되겠고 잘 모르면요. 어떻게 좀 풀다가 안 되면요. 다른 걸 풀어보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만 익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랄지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니까요. 이 하나만 알 수 있다면 이거에 유사한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죠?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3번 볼게요. 회계 정보의 기능 및 역할, 적용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외부 감사를 통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죠, 당연히. 내부 감사를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있죠, 외부 감사, 즉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성의 제고입니다. 회계 정보의 소유자는 기업의 외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내부 이용자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요, 어려워 있죠. 우리 경영자 회계고 종업원들도 기업의 성과를 알아야지만이 임금 협상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 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맞습니다. 이 경제 효과죠.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목적이 맞고요. 모든 기업은 IFRS입니까? KIFRS입니까? 모든 기업은 아니죠, 그죠? IFRS는요, 상장기업의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IFRS하고요,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선수이자가 1,000원 있고 미수이자는 잔액은 없는데 다음과 같을 때 그래서 2000X1년도에 이자의 현금 수령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뭐 어떻게 이걸 좀 풀어야지 좀 그죠? 명확하게 좀 풀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풀 수 있는데 이걸 그죠?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좀 풀어보면 기타 수익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할게요. 좀 쉬운 이유가 이자 수익이잖아요. 직접법에 따라 해볼게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8,000원이에요. 그럼 플러스가 돼요. 수익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이자 수익의 변동을 일으킨 걸 차감하게 되면 그죠? 현금주에 따른 수익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볼게요. 여기가 단기순이익이 있어요.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직접법에 따라 요 금액이 8,000원 있어요. 8,000원. 그 현금주의 있죠. 현금주의 그죠? 이자 수익은 얼마냐, 그죠?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는 발생주에 따른 수익이잖아요, 그죠? 현금에 유입이 없더라도 기간 발생한 금액은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현금주의는 얼마냐, 이 말이죠. 현금 받은 거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변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두 개란 말이야. 선수이자하고 미수이자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선수이자는 1,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제로가 되고 미수이자는요. 잔액은 없었는데 0이었는데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는 선수이자는 1,000원이 줄었죠, 그죠? 그럼 1,000원이 줄었다, 선수이자는. 선수이자는 1,000원이 줄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것은 빼고 나쁜 것은 다 한다고 했잖아요. 선수이자가 줄었다면 부채가 줄은 거죠. 좋아졌죠? 좋아진 걸 뺀다고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했다고요. 미수이자는.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2,000을 빼요. 그럼 요 금액의 효과가 바로 있죠. 마이너스 3,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8,000에서 3,000을 구하니까 결국은 5,00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5,000을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T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의해서 직접법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된 기말 부채 금액은 얼마냐, 부채 총액은 얼마냐, 기말 부채를 얘기하는데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시산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산표 아까 전에 계속 중요하다 했죠. 우리 시산표 등식 한번 볼까요? 시산표의 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시산표는 차변 요소하고요, 차변의 요소하고 대변 요소를 검증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오는 금액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기말 자산이 올 것이고요, 여기는 총 비용이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기말 부채가 와요. 근데 에러를,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은 자산은 기말 자산이 아니에요. 아니, 기말 자본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차변 대변이 맞으려면요, 항상 기초 자산을 가지고 뭡니까?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기초 자산. 기초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초 자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 자본에서 만약에 배당금을 지급한 게 있으면요,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기초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총비용을 이렇게 좀 쓸까요? 총비용 이렇게 좀, 여기 바로 재무상태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총 비용이 될 것이고, 총 수익이 될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요 금액이 뭡니까? 요 금액이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같다는 것이 바로 있죠. 시산표에 대한 있죠. 그죠? 우리가 등식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기말부채 총액은 얼마냐? X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기말자산 총액은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거됐고, 기말의 총 비용은 3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총 합계는, 차변의 합계는 72만이 돼야 돼요. 그럼 요 금액도 72만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수익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이렇게 적고, 그래, 40만 적고, 지금 기초자본의 기말 자본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기말 자본을 뽑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말 자본이 있는데 배당을 지급했으면 자본에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금액이 차감하니까, 그죠? 여기 12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빠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9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9만 원이 되잖아요. 12에서 3만 원을 빼면, 그러니까 요거를 딱 빼면 여기 그죠? 9만 원이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금액이 된다, 그죠? 그럼 X는 역을 쳐서 올리면 49만 원이라면 나머지는 28만 원, 23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뽑아내야 돼. 그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 시산표 등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요 개념을 딱 정확히 잡고 있으면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기초 자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거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옳지 않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옳지 않는 건 뭐가 또 엉터리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비교정보를 보면 맞습니다. 적어도 1년마다. 우리 상법에서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뭡니까? 재무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뭐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재무제표 표시통화는 1000원 이상의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을 경우 정보가 지나타게 누락돼 이해하는 표시인데 무슨 말이야. 삼성전자 같으면요, 우리가 매출이 32조, 뭐 자산이 뭐 130조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숫자를 세알리기도 힘들겠다, 그죠? 표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도대체 오히려 거기 더 동그라미 세려다가 시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구분 표시하는 원칙으로 하고,
비교 정보를 표시해야 되고 상경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이건데요. 요거를 그죠? 이분들한테 잠깐 하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감사 보고서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죠? 감사 보고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알아먹지. 이게 100만 원이면 더 하면 더 못 알아먹겠다 그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인데요. 우리 감사 보고서인데 보시면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당부채는 미래에 불확실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면 뭐예요? 이 금액을 그죠? 부채로 계산한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측정이 안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미약하다면 주석 아니면 아예 발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요. 예, 아예 보고하지 않는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틀렸습니다. 왜? 충당부채는 부채고 얘는 부채가 아니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추정을 한다라면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게 바로 있죠. 바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해당 있죠. 미래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뭡니까?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맞는 거고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않으면 안 해요. 충당부채를 안 잡고 어떻게 해요? 추석공시해요. 충당부채 인식이 틀렸고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안 돼요. 두 개들 다 모두 만족해요. 그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안 잡는다 이거죠. 그리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주석에 공시한다.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래 내역에 대한 많이 해보셨죠? 현금법하고 선입선출법인데요. 우리가 기말 재고를 물어보는 건지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건지에 따라 다른데요. 매출원가는 팔린 수량을 그죠? 중시하면 될 것이고 기말 재고 금액은요.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있죠. 재고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린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죠? 우리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인데 총평균법이 더 쉽죠?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총평균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이거면 좋겠는데. 그럼 나머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는 두 개 갖고 요건 두 개 같으니까 이건 하나만 있잖아요. 얘만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말 그대로 매입한 단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5,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면요. 이야 이거 너무 어렵네요. 선수하기엔.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하면은 150원 곱하기 108원 16,200원 이렇게 되나요? 16,000원. 그럼 요 금액의 합계는 전부 다 몇 개냐 하면 우리 평균적인 단가는 보면 21,200원을 몇 개로 나눠요? 수량이 매입한 거 200개로 나눈다 그죠? 그럼 여기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가를 보면 106원이 될 거예요 그죠? 106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린 게 얼마죠? 120개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니까 팔린 거니까 총 이동평균법에 의한 거는요. 총평균법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이 같은 건데요. 이동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매출원가는 당연히 그죠. 팔린 게 120개니까 120개 곱하기 106원 이렇게 하게 되면 1256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닌가? 그죠? 1256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금액이 아니나 12720이구나. 산수를 127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쉽잖아요. 그리고 12750이면 요거랑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인지 요 금액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0개 중에 요거부터 먼저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50개 곱하기 뭐예요? 100원짜리, 즉 5,000원부터 먼저 팔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70개 곱하기 뭐예요? 여기 108원 해서 요 금액을 곱하게 되면 요 금액은 7560. 그럼 요 금액은 1256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발음을 주의할게요. 3번이 아니라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좀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정리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19번 문제 볼까요?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실제 우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의 창고에 있는 금액 말고 밖에, 우리 회사에 없더라도 밖에 있더라도 법률적 소유권이 내 거라면 나의 재고에 지부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걸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사재고 얼마 있어요? 10,000원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다. 이건 내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적성품은 위탁 판매예요. 싸서 보냈다 이 말이죠. 안 팔린 재고는 내 거라고요. 보니까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의 판매가는 판매 매가죠, 그죠? 판매가는 1,000원. 원가는요? 판매가의 매출 총이익 20%니까 원가는 80%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원가는 얼마 됩니까? 원가는 요거 금액이 8,0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800원이 되네. 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뭡니까? 나의 재고에 플러스 해야 돼, 그죠? 요만큼이 그죠? 수탁자의 그죠? 판매장에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